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눈과 비가 뒤섞여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인적 끊긴 외곽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찌그러진 검은 세단 한 대가 비스듬히 멈춰 서 있었어요. 지나던 지우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숨이 아직 있어. 신락 같은 숨결이었어요. 지우는 배운 대로 기도를 확보하고 젖은 무릎으로 그의 곁에 주저앉았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제발요. 멀리서 붉고 푸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들것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지우는 남자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의 손인데도 이상하게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눈과 비가 뒤섞여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외곽도로는 인적이 끊긴 지 오래였죠. 가로등 불빛마저 드문드문한 길 위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쥔 남자의 손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머릿속 어딘가에서 가느다란 실 하나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정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도로의 흰 선이 두 개로 갈라져 보였어요. 그는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시 또렷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속에서 소리 없는 균열이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손끝의 감각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스르르 풀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고개가 힘없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주인을 잃은 세단이 빙판 위에서 방향을 잃었어요. 차는 미끄러지며 도로 가장자리로 밀려났습니다. 가드레일이 눈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둔탁한 충격이 밤의 정적을 갈랐어요. 찌그러진 차체가 비스듬히 멈춰섰습니다. 깨진 앞 유리 틈으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꺼져가는 무언가가 내쉬는 마지막 숨결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같은 길을 지나던 작은 차 한 대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운전석에는 32살의 지우가 있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에 찌그러진 세단이 걸려들었습니다. 지우는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건 사고야. 지우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굳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길은 미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의 발은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3살이던 어느 날 엄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이 사람의 가슴 한복판에 박힌 채 평생 빠지지 않는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부서진 차를 두고 돌아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우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진눈깨비가 얼굴을 때렸어요. 미끄러운 노면 위로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찌그러진 세단으로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운전석 창을 들여다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떨군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어르신.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당겼어요. 다행히 문이 열렸습니다. 이 사람은 배운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된 뒤 지우는 틈틈이 응급처치를 배워두었습니다. 심폐소생술도 기도를 확보하는 법도 익혔죠. 남들은 왜 그런 걸 배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오래된 물음 하나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엄마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닿을 수 없는 그 물음이
이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온 힘이었습니다. 지우는 남자를 조심스레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젖은 땅 위에 눕히고 얼굴 가까이 귀를 댔어요. 숨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아주 얕게 신락 같은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지우는 그의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지 눈으로 살폈어요. 침착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돼. 이번엔 절대로. 빗물이 지우의 무릎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감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남자의 상태를 살피며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구조를 요청했어요. 위치를 겨우 설명하는 목소리가 자꾸 갈라졌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낯선 사람의 손인데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와요. 조금만요.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말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 엄마에게 하지 못한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눈앞에 남자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 말의 반쪽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죠. 남자의 숨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배운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 짧은 순간 이 사람의 손끝에 한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낯선 이의 온기에 힘겹게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결국 그를 붙들어냈습니다. 멀리서 붉고 푸른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구급차였어요. 대원들이 뛰어내려 남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지우는 뒤로 물러나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무겁게 감겼어요. 환자분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지우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밭에 쓰러진 낯선 사람일 뿐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렇게 스쳐갔습니다. 구급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젖은 몸으로 홀로 남았습니다. 진눈깨비는 여전히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언가를 해냈다는 안도와 알 수 없는 허전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정우는 응급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뇌 속에서 터진 핏줄을 붙드는 수술이었죠. 수술은 길고 위태로웠습니다. 그 위에 뇌출혈까지 겹쳤으니 앞날을 장담할 수 없었어요. 회복은 그 누구도 약속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특실 문 앞에는 명패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 위에 적힌 이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한성그룹 회장 서정호. 이튿날 아침 지우의 낡은 원룸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지우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진눈깨비에 젖었던 무릎은 아직 뻐근했죠.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목숨을 붙들던 그 감각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분 괜찮으실까? 지우는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의 안부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름도 사연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방안을 천천히 둘러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이 갑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어도 지난 시간을 담은 물건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남들 집이라면 흔히 있을 가족사진 한 장이 지우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텅 빈 벽은 뿌리를 잃어버린 한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3살 무렵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 뒤로 보육원과 위탁가정을 여러 번 옮겨 다녔죠. 어디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어느 집에서도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자랐어요.
지우에게 집이란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정거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늘 손님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얼굴조차 떠오르지 않았어요. 너무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전해 듣지 못했죠. 훗날 알게 된 사연은 이랬습니다. 엄마는 지우와 낯선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결국 연고자를 찾지 못한 채 쓸쓸히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우의 뿌리를 알려줄 기록마저 하나둘 끊기고 사라졌습니다. 어린 딸이 누구의 자식인지 세상에 알려줄 실오라기 하나가 그렇게 끊어진 겁니다. 정작 지우는 그 사고 현장에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겪지도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다만 보육원에서 자라며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 한마디가 지우가 아는 엄마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스스로를 버려진 아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그 막연한 믿음 하나가 지우를 오늘까지 버티게 한 지팡이였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 믿음마저 놓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슴에는 오래된 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엄마가 사고를 당하던 그 순간 누군가 곁에서 손을 써주었다면 어땠을까?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지우를 오래도록 짓눌러 왔습니다.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죠. 그래서 지우는 어른이 된 뒤 결심했습니다. 빚을 갚듯이 응급처치를 배워두기로요. 심폐소생술도 사람을 살리는 손길도 틈틈이 익혔습니다. 다시는 눈앞에서 누군가를 그렇게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은 엄마에게 갚지 못한 마음을 세상에 대신 갚으려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지우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합니다. 화려할 것 없는 하루하루였죠.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냈습니다. 크게 웃을 일도 크게 슬플 일도 없는 잔잔한 삶이었어요. 그 잔잔함이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안식이었습니다. 그날도 지우는 출근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만 어젯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떨군 채 늘어져 있던 모습, 신락 같던 그 숨결. 지우는 서류를 보다 말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얼굴 한번 본 사람인데 이 사람도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낯선 인연 하나가 가슴에 걸린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마음이란 때로 머리보다 먼저 무언가를 알아채는 법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지우는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흘려듣던 뉴스였어요. 그런데 앵커의 목소리가 이 사람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서정호 씨가 어젯밤 교통사고를 당해 지우는 손에 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으로 시선이 못 박혔어요. 뉴스에 나온 그 얼굴, 눈밭에서 자신이 끌어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어요. 저 사람이 그 어르신이었어?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살린 사람이 제게의 큰 인물이었다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건 그 사람의 이름값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부가 궁금했을 뿐이죠. 살았는지 무사한지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큰맘 먹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입원했다는 큰 병원이었어요. 특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서늘했죠.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특실 문 앞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지우가 다가가자 그가 앞을 막아섰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우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그저께 밤에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던 사람인데요. 비서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지우는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옷깃을 여몄습니다. 응급처치를 하신 분이 맞습니까? 네. 안부만이라도 여쭙고 싶어서요. 비서는 잠시 지우를 세워둔 채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우는 복도에 홀로 남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얼마 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비서가 나오더니 뜻밖의 말을 전했어요. 회장님이 들어오시랍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안쪽에 서늘한 공기가 지우를 맞았습니다. 넓은 특실은 병실이라기보다 조용한 응접실 같았어요. 창가로는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죠. 그 빛 아래 침대에 한 남자가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눈밭에서 끌어냈던 바로 그 사람, 서정우였어요. 지우는 문턱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게의 큰 인물이라는 사람 앞이었으니까요. 지우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어색하게 섰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어서 오세요. 거기 서 있지 말고 가까이 와요. 서정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레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에는 아직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눈빛만은 맑았죠. 자니가 나를 살렸다고 들었네. 제가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지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서정우는 그 말을 오래 곱씹는 듯 했어요. 그의 시선이 지우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정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지우의 눈매를 입가의 선을 바라보던 그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의 곁에 있었던 누군가를 닮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런 일이 어디 있겠나. 서정우는 그 서늘함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를 애써 못 들은 척한 겁니다. 지우는 침대 곁에 선 그가 어쩐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재산도 이름도 다 가진 사람인데 말이죠. 넓은 병실에 홀로 누운 그 모습이 마치 큰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지우는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짧은 만남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뒤로도 몇 번 더 병실을 찾았어요. 처음엔 안부만 여쭙고 돌아설 생각이었죠. 그런데 갈 때마다 서정우가 자꾸 붙잡았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나 나누다 가라고요. 방문이 거듭되며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지우가 사온 귤 몇 개를 서정우가 반가워하던 날이었습니다. 그가 문득 옛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런 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 없이 살던 시절에도 겨울이면 귤 한 봉지가 그렇게 좋았지. 지우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정우는 좀처럼 누구에게도 하지 않던 이야기를 이 낯선 여자 앞에서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그 자신도 몰랐어요. 다만 이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굳게 잠가둔 서랍이 저절로 헐거워지는 것처럼요. 내가 말이야 젊었을 땐 정말 가진 게 없었어. 서정호의 이야기는 아득한 옛날로 흘러갔습니다. 젊고 가난하던 시절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어린 딸도 있었죠. 단칸방이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지. 그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내와 딸까지 위험에 놓였습니다. 결국 아내는 어린 딸을 데리고 낯선 곳으로 몸을 숨기기로 했어요. 자리를 잡으면 반드시 연락하겠다는 약속만 남긴 채로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끝내 연락이 오질 않더군. 서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오래 눌러둔 그리움이 어렸어요. 성공하면 뭐하나. 그 사람들을 못 찾는데 평생을 찾아 헤맸어. 사람도 풀어보고 안 해본 게 없지. 그런데도 흔적조차 없더군. 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큰 것을 다 가진 사람의 마음에도 이렇게 깊은 구멍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서정호의 다음 말이 지우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그날 밤에도 딸을 찾으러 나선 길이었어. 오래전에 놓친 단서 하나를 쫓아서 말이야. 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 헛것이었어. 또 허탕이었지. 지우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저 딱한 사연이라 여기며 마음이 아팠을 뿐입니다.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인 지우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사실 어릴 때 엄마를 잃었어요. 3살 무렵에요. 서정호의 눈이 지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 뒤로는 쭉 혼자 자랐고요. 병실 안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정우는 무언가에 홀린 듯 물었어요. 자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 32. 지우가 자신의 나이를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정우의 안색이 굳었어요. 그가 잃어버린 딸의 나이와 눈앞에 이 여자의 나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3살에 헤어진 딸이라면 지금 딱 이 나이일 터였습니다. 서정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 느꼈던 그 낯익음이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어요. 혹시 설마.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목까지 차오른 그 한마디를 그러나 서정호는 끝내 삼켰습니다.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이 어디 이 여자뿐이겠느냐고 스스로를 눌렀던 겁니다. 섣불리 입 밖에 냈다가 아니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까 두려웠어요. 확인되지 않은 희망만큼 사람을 흔드는 것도 없었으니까요. 지우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이 사람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으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요. 지우가 병실을 다녀간 어느 오후였습니다. 같은 특실한 이번엔 다른 2사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서정호의 아내 정선영과 그녀가 데려온 아들 서동혁이었습니다. 값비싼 코트를 걸친 2사람은 병문 안을 왔다지만 그 눈길은 환자보다 다른 곳을 향해 있었죠. 정선영은 간병인에게 무언가를 캐묻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 젊은 여자가 자주 온다면서요? 간병인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그 여자만 오면 표정이 달라진다고요. 그 말에 정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에 쥔 장갑을 만지작거리는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잠시 이 2사람이 어떻게 서정호의 곁에 오게 되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정호가 아내와 딸을 잃고 홀로 지낸 세월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그리움으로 사귀던 끝에 그는 지금의 아내 정선영과 재혼했어요. 정선영에게는 이전 결혼해서 데려온 아들 서동혁이 있었습니다. 서정우는 그 아이를 호적에 올려 친자식처럼 키웠죠. 남부러울 것 없는 새 가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선영의 마음속엔 늘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곁에 두고도 죽은 전처와
얼굴도 모르는 딸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으니까요. 정선영은 그것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남편 마음 한 칸은 늘 다른 사람의 자리였어요. 그 빈칸이 정선영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었습니다. 그 그늘 속에서 정선영은 오랜 세월 열등감과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자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의 마음은 늘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았죠. 그리고 그 불안의 밑바닥에는 하나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딸이 나타나면 나와 내 아들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은 정선영이 오래도록 홀로 삼켜온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낯선 젊은 여자가 자꾸 남편 곁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 여자만 오면 남편의 굳은 얼굴이 풀린다니. 정선영의 가슴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 애는 아니겠지. 정선영은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눌러온 두려움이 스멀스멀 고개를 드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한편 옆에 선 서동혁은 아버지의 병세보다 다른 셈의 골몰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자랐어요. 부족함 없이 자란 만큼 오만했고 씀씀이도 해펐습니다. 회사 일보다 노는 데에 더 관심이 많았죠. 어머니, 저 여자 뭐예요? 아버지가 왜 자꾸 만나는 거예요? 서동혁의 목소리엔 걱정보다 짜증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가 신경 쓰는 건 아버지의 안부가 아니었어요. 혹여 저 낯선 여자가 유산의 한 조각이라도 채갈까 하는 것이었죠. 사실 서정호는 오래전부터 이 아들을 마뜩잖게 여겼습니다. 그릇이 못 된다고 본 겁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운 지금도 서동혁은 문병을 뜸하게 왔어요. 어쩌다 와서는 상속이 어떻게 되느냐, 재산 정리는 했느냐만 물었습니다. 병든 아버지 앞에서 재산 이야기부터 꺼내는 아들. 서정호는 그런 아들을 보며 깊이 실망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의 서린 씁쓸함까지 감추지는 못했어요. 정선영은 아들의 팔을 조용히 잡아 끌었습니다. 쉿! 여기서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단해져 있었어요. 며칠 뒤 지우가 여느 때처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특실 앞에서 정선영이 그녀를 가로막았어요. 처음 보는 여자였지만 지우는 그 서늘한 눈빛에 절로 발이 멈췄습니다. 학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 오세요. 정선영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위중하세요. 낯선 사람이 자꾸 드나들면 안 좋아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안부를 여쭈러 왔을 뿐인데요. 저는 그냥 회장님이 걱정돼서요. 걱정은 가족이 합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정선영은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우는 닫히는 문 앞에 우두커니 섰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한 사람처럼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괜히 폐를 끼친 걸까? 지우는 그렇게 발길을 돌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향한 그 냉기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른 채로요. 하지만 정선영과 서동혁이 막은 것은 지우의 발길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정호의 귀를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침대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흘렸습니다. 여보, 그 여자 조심하세요. 요즘 그런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아버지. 재산 있는 노인들한테 접근해서 뜯어내는 수법이래요. 처음엔 흘려듣던 서정호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되풀이됐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거짓도 반복되면 마음에 금을 냅니다. 게다가 사고의 후유증으로 그의 병세는 자꾸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맑을 때보다 흐릴 때가 많아졌어요. 서정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딸일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는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두 마음이 병상 위에서 밤낮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서정호를 더 깊이 흔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3살에 헤어진 뒤 엄마마저 잃고 부모 하나 없이 그 긴 세월을 홀로 자랐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상상만으로도 서정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못나서 그 어린 것이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거라면 그 죄책감이 그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딸이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오히려 냉정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 간절함이 진실인지 아니면 늙고 병든 자의 헛된 바람인지 서정호는 스스로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가장 원하는 것 앞에서 도리어 눈이 머는 법이니까요. 그 아이가 정말 나를 노린 걸까? 아니면 내가 평생 찾던 그 아이일까? 확인할 길 없는 물음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진실은 바로 곁에 있었지만 그에게 닿는 길은 자꾸만 막혀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 영문 모를 지우의 발길은 그렇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깊은 밤 병원 특실은 낮에 소란이 거치고 적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멀리 흩어져 있었어요. 서정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은 좀처럼 오지 않았죠. 병세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뇌출혈의 후유증이 그의 몸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정신은 더 흐려졌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뒤섞이고 오래된 기억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런 밤마다 서정호를 붙드는 것은 하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 지우의 얼굴이었죠. 그 아이가 내 딸일까? 아니면 사람들 말대로 나를 속인 걸까? 같은 물음이 밤마다 그를 뒤척이게 했습니다. 확인만 하면 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확인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길을 자꾸 막아섰으니까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서정호는 자꾸 아득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가 눈앞에 떠올랐어요. 단칸방에서 갓난아기를 안고 웃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내는 형편이 어려워도 늘 웃었죠. 서정호가 빈손으로 돌아온 날에도 아내는 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셋만 있으면 돼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그 아이를 못 알아보면 어쩌지. 떠난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그 혼잣말에는 평생 짊어진 회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발길이 막힌 지우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오지 말라던 그 냉랭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걱정돼서 간 건데. 지우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서운함보다 더 큰 것은 걱정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사한지 병세는 어떤지 얼굴 한 번 본 사이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문득 병실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딸을 평생 찾아 헤맸다던 그 쓸쓸한 목소리, 넓은 병실에 홀로 누운 그 외로운 모습. 지우는 그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어쩌면 자신과 닮은 외로움을 그에게서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분도 나처럼 혼자구나. 지우는 그렇게 홀로 얼굴도 모르는 이의 안부를 빌었습니다. 정작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로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정호의 병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기울어 갔어요.
의식이 있는 시간보다 없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물음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던 시각, 서정호의 숨결이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기 직전 무언가를 찾듯 허공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 손끝이 닿으려 한 것이 무엇인지 곁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를 한 번만 더. 목까지 차오른 그 말은 끝내 소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서정호는 확인하지 못한 의심과 평생 품어온 그리움을 함께 아는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딸을 찾아 헤맸으나 그 딸의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한 시대를 일군 거인의 마지막은 뜻밖에도 쓸쓸했습니다. 임종을 지킨 것은 정선영과 서동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슬픔 뒤로 다른 계산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동혁은 눈물을 닦으며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선영의 시선은 남편의 얼굴이 아니라 그가 남긴 것들을 향해 있었죠. 아버지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서정호의 별세는 곧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재계를 뒤흔든 큰 소식이었어요. 신문과 방송이 앞다투어 그의 일생을 다뤘습니다. 맨손으로 대그룹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이내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가 남긴 어마어마한 유산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한편 지우는 그 소식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녁 뉴스를 보던 중이었어요. 화면에 그 사람의 영정 사진이 떴습니다. 지우는 손에 든 물컵을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눈밭에서 살려냈던 그 사람. 골든타임에 손을 써 겨우 붙들었던 그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떠나고 말았다니. 지우는 한동안 화면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시 찾아가 보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후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부라도 여쭐걸. 코끝이 찡하게 시려왔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저 스쳐간 인연이라기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두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어요. 서정호가 평생 모은 미술 컬렉션이 곧 경매에 붙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지우의 원룸으로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오랜 친구였어요. 손에는 휴대전화를 든 채 눈이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봤어? 한성그룹 회장 미술 컬렉션 경매한대. 어마어마한 명작들이 다 나온대. 친구는 화면을 지우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그림들의 목록이 줄줄이 떠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가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우리 구경이라도 가보자. 이런 거 언제 또 보겠어? 지우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성그룹 회장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경매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겨울밤에 살려냈던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분이 평생 모은 것들이라니. 지우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짧게나마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것들을 아끼며 살았는지 마지막으로 그 흔적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떠난 이에게 뒤늦게 건네는 작별 인사 같은 마음이었죠. 그래, 같이 가볼래? 지우는 그렇게 친구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경매장으로 가기 전에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정호가 평생 모은 그 값비싼 컬렉션에는 사실 남모를 사연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그가 가장 아낀 것은 정작값이 가장 나가지 않는 그림 한 점이었습니다. 세월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젊고 가난하던 시절, 서정호는 아내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길가에서 초상화를 그려주는 무명 화가를 만났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빠듯했죠. 그래도 서정호는 아내를 위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하나 그립시다. 당신이 아기 안고 있는 모습으로. 화가는 그 자리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앉은 모습이었어요. 그림 속 아내는 세상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온기가 가득했죠. 가진 것 없어도 충만했던 그 시절의 전부가 그 작은 화폭에 담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무명 화가는 끝내 이름을 얻지 못한 채 잊혔어요. 그림의 시장 가치도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정호에게 그 그림은 온 컬렉션을 합친 것보다 소중했어요. 수억짜리 명작들 사이에서도 그의 마음이 늘 머무는 곳은 그 낡은 초상화 한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림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림 뒷면에는 글귀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가 웃으며 적어 넣은 것이었죠. 우리 딸에게 어떤 세상이 와도 너는 사랑받는 아이란다. 그 한 줄에 한 어미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다시 경매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경매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상들리에 아래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저마다 목록을 훑고 있었어요. 공기부터 지우가 살던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지우는 낯선 그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구석에 조용히 섰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명작들이 하나씩 무대에 올랐습니다. 값은 순식간에 억 단위로 치솟았어요. 사람들은 앞다투어 패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작품들 사이로 초라한 그림 한 점이 걸려 나왔습니다.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이름 없는 초상화였어요. 시작가는 고작 1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무명 화가의 작품입니다. 시작가 100만 원. 장내에 실소가 흘렀습니다. 억대 명작들 사이에서 그 그림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무도 패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런 걸 누가 사냐? 회장님이 왜 저런 걸 갖고 있었대? 여기저기서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값은 오히려 떨어질 기세였어요. 그 순간 지우의 시선이 무대 위 그림에 멈췄습니다. 아기를 안은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립고 따뜻했어요. 오래전 어딘가에서 본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낯익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그림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지우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림 속 여인의 눈빛이 자꾸만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롱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도 사줄까? 100만 원인데. 재미 반, 비웃음 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지우의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저 그림이 저렇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지는 자신도 몰랐죠. 하지만 저 그림만은 아무렇게나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120만 원이요.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다른 작품들 값에 비하면 초라할 만큼 작은 액수였지만 지우에게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림을 남모를 여자가 눈물까지 흘리며 데려가겠다니.
장내가 잠시 술렁였어요. 120만 원 낙찰되었습니다. 그림은 지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젖은 눈으로 무대 위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왜 이 그림 앞에서 울음이 났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내 한쪽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서류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서정호의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매장 앞쪽 무대 곁에 선 변호사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봉인된 서류가 조명 아래 하얗게 빛났어요. 장내가 술렁이던 소리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이 무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아래에는 묵직한 무게가 깔려 있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방금 낙찰된 이 초상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라는 것이 고인의 뜻이었습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그 초라한 그림을 비웃던 사람들이었어요. 명작을 노리고 온 큰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이 변호사의 손끝으로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봉인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펼쳐 사무적인 어조로 유언을 읽어내려갔어요. 이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고 낙찰받은 사람에게 나 서정호는 한성의 모든 것을 남긴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읽었어요. 그림 뒤에 적힌 그 말은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내 딸을 위해 쓰인 것이다. 순간 장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졌어요. 조금 전까지 그 그림을 두고 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억대 명작을 노리던 큰손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초라한 그림 한 점에 그룹 전체가 걸려 있었다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뭐라고? 저 그림을 산 사람이 후계자라고?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서정호가 왜 이런 뜻밖의 조건을 남겼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마지막 나날, 서정호는 끝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살린 그 여자가 정말 잃어버린 딸인지 아닌지 말이죠.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꾸 그 여자를 사기꾼이라 몰아세웠어요. 병든 그는 스스로 확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희망을 그림 한 점에 걸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서정호는 믿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눈길 주지 않을 그 초라한 그림에 오직 딸만은 이끌릴 것이라고요. 핏줄이란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그림 속 여인은 다름 아닌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는 바로 딸 자신이었어요. 내가 못 알아본다 해도 그 아이는 제 어미를 알아볼 것이다.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늙고 병든 아비가 마지막으로 건 간절한 도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떠날지언정 진짜 딸에게만은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이 기이한 유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앞서 병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딸일지 모른다며 흔들리던 그 밤들. 확인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그 회한. 서정호는 자신이 직접 손잡아주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그림에게 그 몫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다시 경매장으로 돌아옵니다. 변호사가 목록을 확인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이 초상화를 120만 원에 낙찰받으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지우에게로요.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자신을 향한 수백 개의 눈길이 무겁게 쏟아졌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지우는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끌려 산 그림 한 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 그룹 전체를 물려준다는 유언이 걸려 있었다니. 게다가 그 조건이 딸이라니요. 곁에 있던 친구가 지우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야, 너 지금 저 말 들었어? 저게 무슨 소리야?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겨울밤 자신이 눈밭에서 살려냈던 그 사람. 짧게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람. 그가 세상을 떠나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남겼다니.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왜 나한테, 나는 딸이 아닌데. 지우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자신이 딸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우연히 겹친 것이라 여겼죠. 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 그림 앞에서 그토록 눈물이 났던 걸까요? 설명할 수 없는 그 끌림이 이제와 지우의 가슴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그때 경매장 뒤편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정선영과 서동혁이 들이닥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그룹 전체를 물려받게 됐다는 말에 경악을 감추지 못했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장내를 갈랐습니다. 서동혁도 씩씩거리며 앞으로 나섰어요. 저 여자가 누군데? 아버지 유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변호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유언의 감정적인 의미까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다만 고인이 남긴 조건과 절차를 전할 뿐입니다. 그 뜻을 깨닫는 몫은 온전히 지우에게 남겨졌습니다. 지우는 손에 쥔 그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웃는 여인. 이유 없이 눈물을 쏟게 했던 그 얼굴. 이 그림이 대체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지우는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재산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험한 길이 이제 막 그녀 앞에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매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도심 한복판의 한법률 사무소는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넓은 회의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정선영과 서동혁이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그룹 전체를 물려받는다는 것. 두 사람은 그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무효예요, 무효. 정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오래 붙들어온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죠. 서동혁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요?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여자한테 그룹을 넘긴다니. 두 사람이 택한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지우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곧장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여자는 예전부터 회장에게 들러붙어 온 사기꾼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다고요. 병든 노인에게 접근해 마음을 흔든 파렴치한 여자로 지우를 몰아붙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연고도 없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병실을 들락거리더니 유산을 다 채간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예요? 정선영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그 말을 믿었어요. 진실보다 그럴듯한 이야기가 더 빨리 퍼지는 법이니까요. 여기서 씁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선영과 서동혁은 자신들이 지우를 두고 흘렸던 거짓말을 오히려 근거로 내세웠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저 여자를 사기꾼이라 여겼다고요. 자신들이 뿌린 거짓의 씨앗을 이제 진실인 양 걷어들이려 한 겁니다. 제게 거물의 유산이 남모를 여자에게 넘어간다는 소식은 세상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방송과 신문이 앞다투어 지우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우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우는 온 세상의 의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 지우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사기꾼이라는 세 글자가 화면 위로 몇 번이나 스쳐갔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평생 조용히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자신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란 게 없는데.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저 눈밭에 쓰러진 사람을 지나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저 마음이 이끌려 그림 한 점을 샀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이 어쩌다 이런 낙인으로 돌아왔을까요?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문득 지우는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내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다른 아이의 간식이 없어졌을 때 아무 잘못도 없는 지우가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뿌리 없는 아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지우는 그때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서러운 기억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졌습니다. 또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구나. 평생 겉돌며 살아온 사람의 외로움이 그 한 줄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정선영과 서동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유언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기로 했어요. 곧장 유언 무효 소송을 걸었습니다. 병든 노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쓴 유언이 아니라고요. 사기꾼에게 홀려 만든 것이니 효력이 없다고요. 서동혁은 특히 필사적이었습니다. 상속에서 밀려날 위기에 몰리자 더욱 발악했어요. 정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자 수단을 가리지 않았죠. 두 사람에게 지우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할 걸림돌이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자 지우의 하루하루는 무너졌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파도였어요.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습니다. 지우는 자꾸만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언장을 여러 차례 검증한 끝에 법원은 판단을 내렸어요. 그 유언장은 형식과 절차상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정호가 온전한 정신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 남긴 것이 분명했죠. 여러 번의 검증을 거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유언 하나만으로도 지우가 한성그룹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정선영과 서동혁의 소송은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토록 흔들려 했던 유언장이 바위처럼 굳건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상한 것은 지우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인정한 유산이었어요. 손만 뻗으면 상상도 못할 부가 그녀의 것이 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재산 앞에서 기뻐하기는커녕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의 딸일까? 아니면 이게 다 엄청난 우연일까? 지우를 사로잡은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어요.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모른 채 그 큰 것을 받는다면 평생 도둑질한 사람처럼 살게 될 것 같았죠. 지우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우는 오래 고민한 끝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확인하자. 내가 누구인지 이번엔 도망치지 말고. 지우는 스스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류상 뿌리가 완전히 끊긴 그녀에게 진실을 밝힐 길은 그것 하나뿐이었어요. 평생 묻어두었던 물음의 답을 마주할 시간이 마침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나날은 유난히 더뎠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지만 지우의 방 안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세상의 의심은 아직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죠. 정선영과 서동혁의 사기꾼 공세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는 여전히 지우의 이야기가 오르내렸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보탰습니다. 저 여자가 노인을 홀렸다더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더라. 근거 없는 말들이 지우를 사방에서 찔러댔습니다. 지우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홀로 흔들렸습니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그래왔듯 이번에도 오롯이 혼자 이 파도를 맞아야 했습니다. 재산 같은 거 사실 필요 없어. 지우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알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였어요. 나는 누구의 딸일까? 왜 그 그림 앞에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그 물음의 답만 얻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내려놓아도 좋았습니다. 평생 뿌리를 모른 채 겉돌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 답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지우는 경매장에서 데려온 그 초상화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방 한구석에 세워둔 채 차마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림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림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웃는 여인. 그 눈빛을 마주하자 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처음 경매장에서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또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지우는 문득 그림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적힌 글귀를 발견했어요. 우리 딸에게 어떤 세상이 와도 너는 사랑받는 아이란다. 지우의 손끝이 그 글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이유 모를 먹먹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지도 모르는데 마치 자신에게 건네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사랑받는 아이라니. 지우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곱씹었습니다. 평생 버려졌다는 생각과 싸우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온전히 사랑받은 기억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이 한 줄은 낯선 위로였습니다. 오래전 어딘가에 자신을 사랑한 누군가가 있었을 것만 같은 그런 아득한 그리움이었어요. 지우는 그림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유도 모른 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지우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간 곳은 시내의 한 검사기관이었어요. 하얗고 조용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지우는 봉투 하나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그 얇은 종이 한 장에 평생의 물음에 대한 답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쉽게 봉투를 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만약 아니면 나는 또 어디로 돌아가야 하지. 두려웠습니다. 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뿌리 없는 자리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친 지우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함. 지우는 한동안 그 글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정호의 친딸. 자신이 바로 그 딸이었던 겁니다. 순간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이유를 알 수 없던 그림 앞에서의 끌림.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핏줄이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지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품에 안겨 웃던 아기는 바로 지우 자신이었어요. 엄마, 저 여자가 우리 엄마였구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던 어머니의 얼굴을 지우는 그림 속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셈이었습니다. 3살 이후 끊기고 유실됐던 자신의 뿌리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지우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평생을 떠돌던 아이가 비로소 돌아갈 곳을 찾은 울음이었어요. 이 진실은 곧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지우를 사기꾼으로 몰던 정선영과 서동혁의 주장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유 원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이어 친자 관계까지 확정된 것이었죠. 두 사람이 걸었던 소송도 사기꾼 몰이도 모두 힘을 잃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거짓은 오래 버티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우의 마음은 기쁨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다른 깨달음이 함께 밀려왔으니까요. 그 겨울밤 눈밭에서 자신이 살려냈던 그 사람, 짧게나마 정을 나눴던 그 사람, 그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였다는 것. 지우는 그제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였어. 내가 아버지를 만났던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얼굴도 모르던 아버지를 자신은 이미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딸이 아닐까 애타게 의심하면서도 끝내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 그 사실 앞에서 지우는 뒤늦은 슬픔에 무너졌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을 나눌 사람은 이제 곁에 없었으니까요. 친자 확인이 마무리된 며칠 뒤 변호사가 지우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용한 카페 한쪽 자리였어요. 그가 지우 앞에 낡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정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진짜 따님이 밝혀지면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눌러쓴 손글씨가 남아 있었어요. 힘겹게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간 흔적이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널 안아보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이지만 네가 이 그림 앞에 섰다면 넌 이미 느꼈을 것이다. 내가 평생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그거면 됐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몇 줄에 한 사람의 평생이 담겨 있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오직 딸만은 그 그림에 이끌릴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마음. 지우는 편지를 통해 뒤늦게야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으셨구나. 세상 그 누구도 지우를 믿어주지 않던 순간에도 아버지만은 딸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지우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어요.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품었던 그 초상화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아기를 안고 웃는 어머니, 그 품에 안긴 어린 자신. 지우는 그림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부녀의 어긋난 세월이 마침내 그 한 점의 그림 위에서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지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겨울밤 두 사람은 서로를 구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돌아갈 유산을 남겼고 딸은 아버지의 꺼져가던 목숨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서로가 누구인지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애틋한 어긋남이 또 있을까요? 문득 지우는 그 눈밭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젖은 무릎으로 낯선 이의 숨을 붙들던 자신의 손. 그 손은 늘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그 오랜 짐. 그런데 그 손이 실은 아버지를 살린 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끝내 닿지 못했던 그 손길이 아버지에게는 닿았던 겁니다. 운명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분열을 잠시 이어주었어요. 여기서 몇 달의 시간이 흐릅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의 소란도 차츰 가라앉았습니다. 지우를 향하던 손가락질도 어느새 잦아들었어요. 사기꾼이라던 낙인은 벗겨졌고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회장에 잃어버린 딸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요란한 이름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우는 조금씩 자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담담하게요. 아버지가 남긴 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크기의 유산이었죠. 하지만 지우가 진짜 유산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재산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나를 찾아 헤맸다는 것. 그 마음이 내가 받은 진짜 유산이야. 평생 뿌리를 모른 채 겉돌던 사람이었어요. 버려졌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 지우에게 자신을 평생 찾아 헤맨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세상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림 뒷면의 글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너는 사랑받는 아이란다. 오래전 어머니가 웃으며 적어 넣은 한 줄이었습니다. 예전의 지우에게 그것은 버려진 아이가 붙들던 막연한 위로였어요. 사랑받았을 거라는 증거 없는 바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확인된 사랑이 되었어요. 자신은 정말로 사랑받은 아이였던 겁니다. 그 한 문장의 무게가 지우의 삶 전체를 다르게 물들였습니다. 지우는 초상화를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었습니다. 볕이 가장 오래 머무는 벽이었어요. 그림 속 어머니가 이제는 매일 지우를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더는 방 한구석에 숨겨두지 않았어요. 뿌리를 감추고 살던 지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우는 그림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한때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던 어머니, 이름도 모른 채 그리워하던 아버지, 끊기고 유실됐던 자신의 뿌리가 이 그림 한 점으로 마침내 이어졌습니다. 지우의 얼굴에는 더 이상 뿌리를 숨기거나 모른 채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편안함이 어려 있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 조용한 혼잣말에는 평생을 떠돌던 아이가 마침내 집을 찾은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림 속 어머니를 향해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으로 든 볕이 그림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아기를 안고 웃는 어머니의 얼굴이 그 빛 속에서 더욱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서로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아버지와 딸. 두 사람은 끝내 손 한 번 제대로 맞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름 없는 그림 한 점이 끝끝내 그 분열을 이어주었어요. 값으로는 가장 초라했으나 세상 무엇보다 귀했던 그림 한 점이 말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 평생을 다해 찾아 헤맨 사랑은 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연을 그것이 인연인 줄도 모른 채 스쳐 보낼까요? 눈밭에서 손을 내밀던 그 순간 지우도 서정우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붙잡은 그 손이 평생 그리워하던 바로 그 사람의 손이었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 곁에도 무심히 지나친 얼굴들 속에 미처 알아보지 못한 소중한 인연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곁에 있는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마음을 건네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심은 늦지 않게 전할 때 비로소 후회가 되지 않으니까요.
값비싼 것들 사이에서 가장 초라했던 그림 한 점처럼 정작 가장 귀한 것은 늘 조용한 자리에 있는 법인가 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